일주일 25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 나이 64 환갑도 훌쩍 넘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대는 20살 청년이 아니에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올해 68이 되신 제 남편입니다. 68세 남편의 혈기는 20대 장정도 울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번 점심을 먹고 나서 또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2번을 연달아 원하시는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려니 금슬 좋은 부부의 증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러다 제가 먼저 말라 죽겠구나. 남들은 황혼 재혼해서 얼마나 좋으냐고, 외롭지 않아 든든하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화려한 대저택의 침실 안에서 매일 밤 아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은희 올해 64살입니다. 5년 전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바쁘게 사느라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정도였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보험금, 그리고 동네 상가에서 20년째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침대의 냉기가 등 뒤로 스며들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거울 앞에 서면 푹 꺼진 눈과 깊어진 팔자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저를 맞이했죠.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죽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의 하루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하지만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불 꺼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거대한 어둠이 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혼자 먹는 저녁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숟가락을 움직였죠. TV 소리만이 텅 빈 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서러워질 것 같아 이내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고 또다시 새벽 4시면 눈을 뜨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고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가게의 단골 손님인 경자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등산 동호회나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무슨 동호회냐고 이 나이에 어색하기만 하다고요. 하지만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딱 한 번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토요일 아침 어색하게 등산복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20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제 또래더군요.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 속에서 저만 외톨이인 것 같아 괜히 왔나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꼿꼿하고 어깨가 다부졌습니다. 전직 체육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하더군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준 씨 제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날 산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잠시 쉬려고 바위에 걸터 앉는 순간 현기증이 일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어머,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몸이 뒤로 넘어가는 찰나 누군가 제 허리를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쿵, 5년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문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제 삶을 덮칠 것이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산행에서 민준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낭 들어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제 작은 배낭을 자신의 큰 배낭에 겹쳐 메고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가파른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저를 이끌어 주었고 위험한 곳에서는 먼저 발을 디뎌 안전한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시끌벅적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동안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많이 놀라셨죠. 속 좀 달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따로 만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와 저를 기다렸고 차값이나 밥값은 한사코 자신이 내겠다며
제 지갑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7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평생을 학교와 아내밖에 모르고 살았기에 아내가 떠난 후의 세상은 텅 빈 감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어요. 그가 벤치에 앉아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때,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 TV를 켜도 웃을 일이 없을 때, 내가 왜 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마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색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배운 게 많고 적고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진 사람만이 아는 그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제 반찬 가게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이거 아내가 참 좋아하던 건데 라며 명란젓을 사가기도 하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러니 오늘 저녁은 이거랑 먹어야겠습니다. 라며 장조림을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가슴은 작게 두근거렸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소녀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주책이야 이은희,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들을 하곤 했습니다. 공원에서 주운 예쁜 단풍잎을 코팅해서 책갈피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손이 많이 트셨네요. 라며 핸드크림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어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은희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며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야경보다 제 앞에 앉은 그의 얼굴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으였습니다. 은희 씨,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대답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 손에 꼭 맞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5년 동안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제 손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혼 소식을 알렸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꼭 하셔야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야. 제가 반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양가 식구라고 해봤자 제 아들 내외와 그의 조카 몇몇만 모시고 조촐한 식사 자리로 예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은 민준 씨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시종일관 예의, 바르고 온화한 태도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아들의 표정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 저는 제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작은 아파트와 가게만 오가던 제게 정원이 딸린 그의 2층짜리 전원주택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그의 성품처럼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곳곳에 놓인 원목 가구와 화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 그는 먼저 침대에 걸터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은희 씨 많이 긴장돼요. 네, 조금요. 나도 그래요.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제 긴장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제 남편과는 다른 낯설지만 기분 좋은 근육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30년 결혼 생활 내내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힘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처럼 저를 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사랑의 격렬한 표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5년간 억눌려왔던 갈증이 있었기에 그의 열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노곤한 몸을 그의 품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뜨거운 열정이려니 하고요. 그 열정이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덮쳐오는 끝없는 파도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의 당금은 정확히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첫날 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밤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왕성한 정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일을 준비해야 하는 제게 매일 밤 이어지는 격렬한 사랑은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이었고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문제는 그의 요구가 밤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침대에서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벌써 가려고 잠결에 잠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네, 가게 준비해야죠. 제가 대답하며 일어나려는데 그가 저를 다시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침부터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미술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국 가게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고 제가 가게에서 잠시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른 사이에도 그는 저를 원했습니다. 여보, 나 곧 다시 나가봐야 해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는 금방 끝나. 당신 얼굴 보니 힘이 나서 그래 라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반찬 가게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오후에 만들어야 할 반찬을 만들지 못해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날이 늘어났고 피곤에 지쳐 가게 안쪽 방에서 꾸벅꾸벅 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몸이 힘드니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그의 요구가 이제는 끝없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욱신거렸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를 짚으며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가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걱정 앞에서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볼살은 쏙 빠지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절은 늙은 여자가 서 있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제 말을 들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구나. 당신은 내가 싫은 거지 아니에요. 여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달랬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제 체력이 못 따라줘서 그래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노력해 볼게. 그날 밤 그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제게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했고,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피로회복에 좋은 영양제래. 그는 제게 약 봉투를 건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마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지난 밤에 공백을 채우려는 듯 더욱 거세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족쇄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반찬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이며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했지만 그것은 결국 밤을 위한 투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있거나 친구 집에 마실 간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20년 지기 친구 경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경자는 제 반찬가게 첫 손님이었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제 곁을 지켜주었던 속 깊은 친구였습니다. 주말 오후 경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간 터라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은희야, 너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자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자 앞에 뜨거운 차를 내려놓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요구, 제 육체적 고통,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제 처지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자의 입은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경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혹시 그 양반 약 같은 거 먹는 거 아니니? 약이라니? 아니, 무슨 정력제 같은 거 말이야. 68 나이에 그게 말이 돼 하루에 3번, 4번씩. 이건 정상이 아니야. 경자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약이라고 설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닐 거야, 언니. 그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경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운동만으로 그렇게 될 순 없어. 내 남편도 60 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 하더라. 너희 남편은 뭔가 이상해? 분명히. 경자의 말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챙겨주는 영양제 외에 몰래 다른 약을 먹고 있는 걸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은 정말 순수한 건강함의 발로일까 한번 몰래 찾아봐. 그 사람, 서랍이나 가방 같은데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경자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것은 아내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와 필기구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여는 순간 제 눈에 작은 약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상표가 떼어져 있어 무슨 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안에는 파란색 알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사랑은, 그의 열정은 모두 이 파란 알약에서 나온 가짜였을까요? 저는 약병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함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저를 향한 그의 뜨거움은 정말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약물에 기댄 위험한 집착일까? 제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건강 주스에 무언가를 타는 것은 아닐까? 주말 등산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약병을 몰래 사진 찍어 약사인 사촌 동생에게 보내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자의 말대로 그 약이 정력제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던 어느 주말 아들이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 지훈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맞았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집 안을 휙 둘러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등산 동호회 갔어.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앞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무슨 문제 있으시죠? 무슨 문제라니?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잘 지내.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어머니 힘들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집요한 추궁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우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영감탱이가 아들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 아니셔.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시는데요?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밤마다 저를 힘들게 한다는 말을 아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아들은 멋대로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돈 문제예요, 그 아저씨가. 어머니 돈이라도 노리는 거예요. 아니면 폭력이라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그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상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왔구나. 남편이 아들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제가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 영감탱이랑 단판을 지어야겠으니까.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 어머니 외롭다고 접근해서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의 폭언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무슨 말이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다 죽어가.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아들은 그렇게 소리치며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서재 책상 서랍을 마구잡이로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손에 그 파란 알약이 든 약병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약병을 흔들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약까지 먹어가며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야. 이 악마 같은 영감 남편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비난과 남편에 대한 의심, 제 자신의 비참함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의 문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약병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우리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그 작은 약병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이런 약까지 먹어가며 저를 차마 뒷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첫 번째 아내, 당신도 알다시피 7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소. 나는 비겁한 남편이었소.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우리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소. 성격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지. 아내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늘 나를 밀어냈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소. 그렇게 10년 넘게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나 마찬가지였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와 금슬 좋은 부부였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소. 내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병을 얻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더 열심히 간호했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소. 죄책감을 씻기 위한 자기 위안이었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지 못했소. 오히려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렸소.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소.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요, 은희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시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소.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소. 당신마저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나. 당신과의 이 육체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또다시 그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정력제가 아니오. 의사가 처방해준 심리 안정제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이지.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소.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욕정이 넘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골마 터진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가여운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끝없던 요구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의 깊은 상처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제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보,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의 왕성한 정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의 상처가 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거리는 생겼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을 뛰쳐나간 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악마 같은 영감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파란 알약이 심리안정제라는 제 말을 믿지 않았죠. 아들은 아는 약사를 통해 그 약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제 말대로였습니다. 남성 호르몬과는 전혀 관련 없는 흔한 신경안정제 성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 아들은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등산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탐문 수사를 벌이기도 하고 그가 자주 가는 병원에 찾아가 진료 기록을 떼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점잖은 분이라고 칭찬했고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진료 기록을 내어주지 않았죠. 아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재산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고 있거나 빚이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은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흥신소로부터 두툼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아들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지난 7년간 매달 300만 원씩 거액을 꾸준히 이체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햇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왜 여기에 돈을 보내지?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햇살 요양병원이 바로 5년 전 제 남편 즉 아들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아들은 곧바로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강민준 후원자님의 아들이라고 둘러대자 병원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셨군요. 아버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7년 전 사모님께서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덕분에 형편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겁니다. 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아내가 죽은 병원에,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낸 그곳에 7년간 묵묵히 기부를 해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강민준 교장을 검색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퇴임식 날 학생들이 그를 위해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학생밖에 모르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로맨티스트. 그에 대한 미담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말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기꾼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온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죄책감을 안고 아들은 무슨 얼굴로 어머니와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해야 할까요? 그 주말 아들은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반성과 후회가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남편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오해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제 생각만으로 두 분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들은 지난 며칠간 자신이 했던 모든 조사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양병원 기부 이야기, 남편의 미담들, 그리고 그 파란 약병이 신경안정제였다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멋대로 판단하고 두 분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게 지훈군, 자네 마음. 이제 알겠네. 나라도 내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자네처럼 행동했을 걸세.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어 고맙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세 사람이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고백했고,
아들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느꼈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두 분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좋은 상담 센터를 알아봐 드릴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의 불안감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두 분이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성숙한 제안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밤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소개해준 부부 상담 센터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오랜 상처와 불안의 근원을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육체적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등산을 가고 평일 저녁에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반찬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그의 전원주택 정원을 함께 가꾸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만족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제 몸이 힘든 날에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 또한 그의 마음이 힘든 날에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손주와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이제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두 사람은 낚시를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들은 남편에게서 일찍 여인 아버지의 그림자를 찾은 듯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우리는 다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경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붉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 내외와 손주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에서 잠든 아들 내외를 뒤로 하고 남편과 저는 단둘이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여보,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요.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소.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잊고 살았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황혼의 재혼. 그 숨겨진 진실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격렬함이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